온갖문제연구소 4부 이어집니다. 자카주 해피님께서 이건 아동교육 전문가 모셔놓고 얘기해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여기 모인 세 분이 온갖 문제 전문가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분으로 충분하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네요. 아동 문제 전문가도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죠, 사실. 이쪽 전문가는 없지만 물론 뭐 우리 상식이 상당히 풍부한 오후만 되면 더 상식이 풍부해지는. 예. 아니 왜냐면은 최영일 평론가가 이미 며칠 전부터 아동 전문가와 함께 방송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다 녹아들었습니다. 다 흡수해서 아동 전문가화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누군가의 부모지만 누군가의 자식이고 자식으로도 살아봤고 저는 이제 20대 딸과 10대 아들이 있어요. 예. 두 아이들을 한 번도 체벌한 적은 없어요. 때린 적은 없어요. 예. 화를 낸 적은 몇 번 있죠. 근데 그것도 아이들이 기억하더라고. 엉덩이 찰싹 이것도 없습니까? 엉덩이 툭툭은 있지만 찰싹은 없어요. 예. 근데 아이들이 반듯하게 잘 컸어요. 저도 부모님에게 맞은 기억은 없다. 예. 하지만 나름 잘 컸다고 생각한다. 학교와 군대에서는 뭐 세대가 세대인지라 많이 맞았는데 그때는 반발심과 분노감이 들지 뭐 이렇게 복종의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작용이 많다. 저희 9살 아들은 아직도 2살 때 제가 딱밤 2대 한번 때려봤거든요. 때렸네. 그거를 아직도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나 2살 때 딱밤 때렸다고. 네, 그게 충격이 이제 있었나 애가 봐요. 크면 2대 맞아요. 일단 맞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만 이렇게 어렸을 때 맞고 자란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진행자가 저도 있잖아. 그렇게 많이 맞지 않았습니다. 맞아도 이제 종아리를 맞았었죠. 종아리 회초리. 옛날에 그게 그랬지. 너무 아프고. 아파요. 그래서 그거 한 대 맞았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말을 좀 순순하게 잘 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때리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니까 이게 자꾸만 이제 매를 되는데 이게 매는 한 번 때리기가 어렵지 한 번 때리면 계속 때리게 돼서 이 폭력이 진짜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사랑의 매는 없다. 사랑의 매는 없다. 네. 결론을 내리고 이번에 4부에서 다룰 이슈는 질병관리청 승격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자. 이건 뭐 여론 일치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결정이다. 뭐 잘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정부안이 나왔고 갑자기 시끄러졌습니다. 맞습니다. 왜 시끄러운지 설명해 주세요. 간단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어쨌든 이제 조직을 승격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럼 더 커지는 거잖아요. 21세기에 신종 바이러스가 코로나19 외에도 계속 올 테니까 뭐 사스부터 우리가 여러 개를 봤잖아요. 메르스도 아직 못 잡았고 에이즈도 아직 완치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조직을 확보하자라는 취지인데 알고 보니 국립보건연구원이 빠진다. 이거는 그냥 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CDC처럼 우리가 강화되는 게 아니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깜짝 놀란 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매일 브리핑을 하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이 와중에 논문을 썼다는 걸 알고 국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논문을 쓰면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신종이니까 연구와 병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백신도 만들어야 되고 치료제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세계 최초로 어쨌든 유전자 분석을 해서 또 지도도 공개하고 그랬는데 이런 측면에서 연구 기능이 빠지면 되는 것인가. 그런데다가 연구 기능이 빠지면서 예산과 인력이 많이 줄어요. 이 부분을 국민들이 알고 나서 이거는 어떤 관료주의의 폐단 아닌가 하는데 생각이 미쳤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히려 청으로 승격시키고 조직과 들어가는 돈은 더 적어졌다 이런 건데. 맞습니다. 명승원 박사님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질병관리청 산하에 두지 않는 게 왜 문제인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방금 얘기했듯이 질병관리청 그러면 이제 장관급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차관급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규모가 더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랑 인력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방금 얘기했던 뭐였어요? 국립보건연구원이나 이런 거를 보건복지부로 가게 한다면 아마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미국이랑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CDC 이제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하면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 CDC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에요. 근데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맨 처음에 2차 세계대전 중에 말라리아 확산 통제기관을 전신으로 탄생을 해갖고 지금 뭐 만성질환, 감염성 질환, 무슨 테러, 생물 테러, 질병성장, 건강인지 이런 걸 모두 관여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입니다. 이 산하에 감염병 연구소가 있는 상태고요. 근데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그 학자들이 국립보건연구원을 분리시키는 거, 복지부로 가게 하는 거, 질병관리청에 남기지 않는 부분은 요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NIH, 즉 국립보건원 같은 경우는 사실 CDC, 질병통제예방센터랑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뭐 똑같이 얘기한다면 분리되는 게 어찌 보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핵심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하는 문제는 좀 더 그 권한과 조직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내용적으로는 인력도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들고 예를 들어 질본 현재 정원이 907명인데 만약에 그 국립보건연구원 현재 산하에 있는데 빠져나가게 되면 780명으로 줄어드는 걸로 돼 있나? 예산도 계속 줄어들고 그 부분이 좀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복지부가 이 알짜라고 불리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내주기 싫어서 이런 결정을 했다. 관료주의적 결정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이참에 보건부하고 복지부를 분리하자. 왜냐하면 보건하고 복지는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그걸 같이 붙여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복지부로. 그 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의료 이 보험 제도가 공적 보험으로 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보건과 복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건은 의료를 담당하는 거고 복지는 연기금 등을 담당하는데 이 과거 지난 정부에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이 메르스 때 이때 그냥 거의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비판한 게 뭐냐면 저분 연금 전문가 아니냐. 연금 전문가가 바이러스랑 싸우는데 매일 발표를 하려고 하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좀 그것도 묘가 있는데 아까 명 박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미국과 우리나라는 분리냐 포함이냐가 큰 의미가 없어요. 미국은 굉장히 수평적인 조직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문가에 대해서는 CDC가 지금 레드필드 국장이에요. 또는 이제 거기 심지어는 국립 감염병 이 알레르기 연구소 파우치 박사 유명해졌죠. 파우치 소장. 이런 사람이 대통령 옆에 나와서 같이 브리핑을 해요. 대통령이 이상한 얘기하면 옆에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정은경 본부장이 대통령과 발표하는 거 보셨습니까? 장관을 건너뛰지 않는 이 수직적 관계란 말이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하고 또 이 김강릭 차관이 브리핑하고 또는 뭐 질병관리본부장이 브리핑하고 돌아가면서 하지만 대통령하고 이렇게 나오거나 대통령이 우리 수장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런 조직 문화가 아니란 말이죠. 수직적, 수평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관료적인 계통이 중요한데 저는 분리해서는 안 된다. 질병관리청 밑에 연구원을 필히 둬야 효율적인 유기적 관계가 가능할 것이다. 하나 더 질병관리청 반대입니다. 저는. 방역부로 만들어야 한다. 청 안 되고 부로 만들라고요. 네. 자, 그럼 김기태 의료사 말 이야기 듣고 명 박사님이 최종 결론을 저는 결과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번에 이제 질병관리청에 대한 어떤 개정안, 조직 개정안에 대해서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CDC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6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3주년 또 기념 연설을 하시면서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해내는 그런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질병관리청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해낼 수 없는 조직 개편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CDC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CDC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국의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이 상당히 강화되고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DC에서 하는 일은 감염병 예방, 그다음에 관리, 연구, 집행 기능까지도 있고 헌법상의 통상 조항 아래 광범위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규칙 제정 권한을 국회로부터 이미 받았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감염병이 창궐했을 경우에는 여행 제한이나 연방 검역 시행까지도 CDC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가이드라인 및 권고사항까지도 단독으로 발표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조직이다. 그래서 우리랑 많이 다르다.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뭐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같은 경우는 그 상황, 역사적 그 상황들 맥락에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맨 처음에 우리나라 1948년도에는
사회부와 그다음에 1949년 보건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955년에 한 6, 7년 지나서 보건사회부로 통합이 됐었던 거예요. 보사부. 네, 보사부라고 그때 얘기했었죠. 94년까지 그랬고 그리고 94년부터 2008년도까지 보건복지부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2008년부터 2010년 딱 한 2년 동안 보건복지가족부로 해서 또 통합이 됐었던 거죠. 맞아요. 그랬다가 다시 2010년 이후에 보건복지부로 됐는데요.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로 그 남기는 것이 좋으냐 분리하는 것이 좋으냐 그것도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보건이 앞에 있잖아요. 사실 보건복지부는 굉장히 보건에 좀 더 중점을 두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현재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건 보건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른바 의료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이른바 의사라든가 아니면 보건의료인이 아닌 경제 관료 혹은 그렇죠. 지금 박능우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학과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그 코로나19 감염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진 부분이 지적이 된 배경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주제는 거기까지만 다루고요. 마지막으로 다룰 이슈는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인데 국민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또 대부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 논쟁이 오고 재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직 의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반대할 왜 반대하는 겁니까? 네. 청문회 수준. 청문회 수준. 저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도 찬성도 안 하는 입장이에요. 왜요? 애매하죠 저는. 의사 입장을 대변해 주세요. 반대하세요. 이래야 토론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좀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핵심 보건 정책 중에 하나로 제안했던 거 아닙니까? 예. 수술실 CCTV를 설치한다. 이유는 그거예요. 비의료인들이 대리 수술. 충격적이었죠. 그게 진짜 불법이라면 그게 제일 문제였거든요. 기계 영업사원이 막 수술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술실 운영하는 데서 투명성 확보. 그다음에 또 의료사고 방지 맞아요. 관련해서 찬성 입장은 두 분이서 할 거니까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려고 그랬죠. 그런데 반대 입장을 얘기하세요. 반대 입장. 저희 입장이 아니고 의사협회 입장은 의사협회 이렇습니다. 입장, 방어 수술로 인해서 진료가 위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술 기법들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리고 환자 및 의료진에 대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물론 그게 비공개로 하고 잘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빠져나오고 인터넷에 뭐 돌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의사 환자 간의 기본적인 신뢰가 저하된다.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는 의사들 내에서 외곽의 기피 현상 심화 등을 이유로 이런 걸 좀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CCTV를 설치하는 게 기존에 있던 불법이라는 경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수술 환경 자체를 이상적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고 우리 의사 자체에 대한 윤리 교육 강화는 우리가 열심히 하겠고 또 하나 자율징계권을 좀 부여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의 권한을 의사협회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걸 얘기했고 그다음에 면허관리제도 개선 등 제도 보완을 먼저 하는 게 시급한 것이지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아까 얘기했던 뭐 대리수술의 문제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반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 입장 뭐냐?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못 들 것 같습니다. 시간이 6분밖에 없어가지고. 제도 관리를 이제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도 관리를 이때까지 먼저 하자고 했는데 이미 법사위원회를 통과된 법안들이 없어요. 법사위원회는 뭐 의사협회라든가 뭐 간호사협회라든가 모든 협회들이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뭐 로비도 하셨겠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의료법이 개정안이 통과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 CCTV 그 민간 의료기관 뭐 공공의료가 의료기관의 그 수술실 CCTV는 사생활 침해 뭐 환자의 인권 침해라고 하는데 이미 CCTV를 킬 것인지 말 것인지는 수술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아야죠. 네,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인권 침해에 영향이 없고 그다음에 의료형의 위축이라고 하는데 뭐 기술이라든가 이 CCTV가요 수술하는 그 위를 찍는 게 아니라 멀리서 찍는 겁니다. 예, 수술실을 찍는 건데 그게 의료행위를 위축한다는 무슨 뭐 손기술을 클로즈업하는 논리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의사와
그다음에 환자의 불신을 조장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 CCTV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불신이 더 조장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영일 프로가 2분 드립니다. 너무 많네요. 네. 1분 30초 할게요. 예. 이 마왕 신해철이 2014년에 사망하고 경로했습니다. 이거 아니 환자가 원하지 않는 위절제술까지 함께했다고? 근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공방이 굉장히 길었는데 유죄 나왔습니다. 원장은. 예.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한다? 의사 뭐 하지? 수술하는 동안 방에 없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제가 최근에 너무 좋아한 드라마가 하나 끝났는데 슬의생이라고.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드라마 같은 의사들만 있으면 CCTV 필요 없어요. 근데 현실이 그 드라마와 달라요. 딱 한 가지로 정리해드리면 의료소송에서 환자의 패소율이 거의 다예요. 그렇죠. 네. 환자의 승소율이 없어. 한 자릿수예요. 네. 만약 이 환자의 승소 패소율이 이 병원 측과 비교해서 한 6대 4나 7대 3만 되면 전 CCTV 필요 없다. 병원이나 의사나 의료협회들에 맡기자. 근데 이건 너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환자들의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증거는 남겨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 박사님 시간 나머지 다 쓰세요. 네. 저는 얘기한 그런 부분도 지금 앞으로 계속 의사협회 관계자들과 또 그거를 계속 수술장 CCTV를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람과의 좀 더 많은 그 서로의 의견 교류와 공감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저는 의사의 입장 그걸 떠나서 실제적으로 제가 수술 외과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수술하는 외과 의사들은 이미 알려진 수술 방법 이외에도 자신만의 노하우를 갖고 하는 그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까 CCTV가 먼 데서 보기 때문에 못 본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CCTV를 하는 목적은 누가 거기에 들어가는지 정도 확인할 정도로 충분히 선명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테고 거기에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계에 할지 충분히 노출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외과 단체협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다 그거예요. 전신마취 환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까지 다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 노출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전신 노출됩니다. 그럼 그거 안 세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보장합니까? 실제로 그 CCTV 해킹이나 복제 혹은 불법 유출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자, 유정수술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방금 얘기한 인권침해 이런 것도 있는데 반대 인권침해도 있어요. 사실은 그 의사들이 수술을 하면서 그렇죠. 환자의 신체적 부위를 조롱한다든가 성추행이라든가 성추행도 있었고요. 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CCTV 설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환자 의사들 내에서 자정하는 윤리의식들을 고취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됐을 때는 좀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의사협회에서는 권한이 없어요. 그 의사분들이 그렇게 의료사고를 범하시고 나서도 다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복귀해서 또 치료를 하십니다. 그래서 동료의식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래 오케이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건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하지 말자. 그러면 수술실 앞이라도 CCTV를 설치해서 정말 의사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의료 판매원이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하자라고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아직 그 해외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나라는 없고요. 네. 미국에서 위스콘신주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 중이고 우리도 아직 논의 중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해요. 조금 더 토론과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